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하고 AP 회계원리 같이 공부하게 될 김강호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미국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려고 처음 오셨을 텐데, 닦은 지가 얼마 안 됐네. 네. 자, 다 보셨어요? 실러버스는? 네. 우리 수업은 이제 원래 16번 정도 합니다. 16번 정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7번 하고 시험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7번 하고 또 시험 한 번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학점 때문에 어차피 학점 신청하신 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날짜 잘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번 더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3월 28일하고 이제 4월 말에는 한 번씩 공부하고, 시험 범위는 이제 그 전까지 배운 내용들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멀티플 초이스에서 시험 볼 거니까 그거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목차대로 순서대로 책 다 가져왔을 테니까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은 다 영어로 보겠죠. 예, 한국말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영어로 책에서 이제 읽는 걸 약간 응용해서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만 충분히 잘 하시면은 다 무난히 잘 맞을 수 있도록 시험은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거 좀. 자, 우리 미국 회계사 시험은 먼저 과목부터 잘 아시죠? 네. 4개의 과목을 보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 이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Financial Accounting 리포팅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페레라고 합니다. 페레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딧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이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2과목을 합해서 하죠. 그래서 그 텍세이션, 연방세법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 우리 보통 상법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경영정제 기타 과목, B&C,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트 어카운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관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든지, 이코노믹스, 그렇죠.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등등 해가지고 이제 경영정제 기타 과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회계 원리는 이 페레 과목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를 어카운팅 프린서플, AP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간 게 중급 회계가 인터미디어트 어카운팅, 우리가 보통 인터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급 회계가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그리고 미국 회계사 시험에서 좀 독특한 게 우리나라처럼 뭐 중급 회계, 고급 회계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미국 정부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non-for-profit에서 비영리 회계를 또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지방정부 같은 경우를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부나 비영리까지 그렇게 해서 이게 총 뭐 AP까지 하면 한 2달씩 해가지고 총 8달 정도가 공부되는 거죠.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참고로 이 각각의 시험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인 줄은 다 아시죠? 네, 이게 보통 4시간씩 봐요. 4시간. 4시간씩. 그래서 이제 시간이 4시간을 쭉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하고 좀 다른 거는 시험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문제 은행으로 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4시간 지나면 지가 알아서 화면이 바뀌어요. 예, 화면이 바뀌고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드아웃 되어가지고 뭐 보고 싶어도 이제 못 보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질의응답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는 도중에 뭐 화장실도 갈 수 있고요, 당연히. 예, 화장실 가는 동안도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면 안 돼요. 빨리 끊고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 한 2년 됐나요? 요즘에 시험 유행이 바뀐 게. 이게,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이라고 하고요. 객관식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주관식이라고 하는데요. 배점 기준은 5대 5예요. 50%가 나옵니다. 5대 5. 그러니까 객관식과 주관식을 다 같이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한쪽만 해가지고 안 되고 주관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주관식은 아니고요.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주관식 문제를 많이 안 내더라고요. 2문제 정도 냈는데
두 문제가 그냥 문제만 한 2페이지, 3페이지 나오는 거 있죠? 다 해석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를 안 내고, 약간, 문제는 60에서 65문제. 그리고 여기는 8개에서 9개의 시뮬레이션, 주관식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주관식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지 않는 주관식. 답을 그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답이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가요. 물론 이제 오딧은, 그러니까 실은 이 중에서 이제 얘 둘이 양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도 외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당락을 어떻게 보면 결정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그러는데, 오딧도 뭐 들어보시면 회계감사도 1도 있고, 또 두 번째 2도 있고, 오딧 3까지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보다는 범위들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1, 2 정도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감사 양도 국제 감사까지 다 반영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가지고 저것도 아마 최소한 3달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파이널 리뷰 빼고도 이렇게 돼 있고, 텍스는 뭐 각각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주마다 세법이 다른데 미국은요 연방세법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이제 자기가 선택한 주가 있죠. 그 해당하는 주의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연방 정부의 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의 1, 2로 나눠요. 그래서 보통 이걸 2달에 많이 끝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로우도 이게 한 2달 정도면 한 텀이면 끝나는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이제 시뮬레이션과 멀티플 초이스는 거의 비슷한데 딱 하나 다른 게 이 과목만 뭐가 있냐면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목별로 다 라이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를 주고서 그거를 다 자기가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다른 과목들은 다 없어지고 요 과목만 3개 정도가 BNC에서 라이팅이 있고요. 참고로 페레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하고 주관식 정도만 풀면 되는 겁니다. AP는 그러니까 AP는 이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회계에서 쓰이는 가장 기초적인 용어를 알아야 돼요. 물론 한국말로 회계를 배우면 당연히 좋으시죠. 이해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모든 단어들을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AP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남이 만든 거 재무제표도 이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첫 시간만 아마 이 첫날 공부하더라도 한 단어를 한 200개 정도를 공부하거든요. 재무제표 용어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이거를 만들어진 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과목별로 이제 여기 올라가서 이제 선생님 들어가고요. 보통은 이제 이게 한 3분의 1씩 다 나와요, 골고루. AP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어고, 이게 3분의 1씩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또 추가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P 했고요. 이게 책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책 다 가져오셨죠?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잘 뭐 이렇게 영어를 많이 하셨어도 어차피 영어가 이 회계 용어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나 뜻들하고 조금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1장부터 14장까지 돼 있는데 그게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도 써 있고 우리말로 해석도 써 있어요. 왜냐면 조금 물론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바로바로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용에는 영어 문장하고 그다음에 한글로 해석한 문장하고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걸 이렇게 같이 써놓고요. 그다음에 문제편에 가시면은 다 영어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건 한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영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낯설죠. 익숙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하고, 물론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다 영어로 써놓고 옆에 한글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이제 예습 복습만 잘 하셔도 딴 과목을 공부하는 데는 기본적인 단어들은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날에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많은 걸 하지 마시고 우선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재무제표 용어 있죠?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디를 가장 먼저 볼 거냐면 여러분 자 오셔가지고 11페이지 있죠. 11페이지. 자 바로 들어갈게요.
물론 이제 회계를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첫 수업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회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우리가 학부에서 회계 원리나 이런 걸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뭐 단어 정도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고 복수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어카운팅을 우리 회계라고 그러죠? 자, 회계. 그럼 회계라는 거는 기업에서 수많은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에 한 3번, 4번 정도까지는 뭐 영어도 써드리고 한글도 써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지나면 그다음부터 그냥 영어로만 쓸 거예요. 예, 그 사이에 빨리 알아두셔야 돼요. 응? 그래서 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만한 단어들이죠. 자, 기업에서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근데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매니지먼트, 경영진들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회사 외부에서 필요한 정보,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진,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인베스터나 크레디터, 뭐 뱅크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 등 또는 뭐 SEC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렇게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회계는요, 여기서 나눠요.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자,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필요하냐. 자,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이걸 뭐라고 하죠, 보통? 이걸 관리회계라고 하죠. 관리회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몇 개나 팔아야 되는지, 이 생산 라인을 더 증설하게 되면 우리한테 추가적인 이익이나 손실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용 회계. 그리고 회사 외부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런 회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재무회계라고 하죠. 재무회계를 영어로는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니까 이 재무회계에서는 여러분 다양한 이해관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쏠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정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서로 간에 합의된 일정한 룰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에서 만들어둔 룰, 이게 이제 우리 회계 기준, 회계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이 룰을 만들어요. 공통적인 룰을 배우는데 이제 그 룰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따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옷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갭이라고 하죠. 갭.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뜻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이 회계 기준, 회계 원칙은 어느 나라 기준이겠어요? 미국 거죠. US 갭이죠. 그렇지? 예. 뭐 한국 거를 K 갭이라고 하지만요. 뭐 K 갭, 뭐 아니면 J 갭, 뭐 일본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쓰고 있는 회계, 인터내셔널 갭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인터내셔널 갭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IFRS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IFRS. 그렇죠? 미국은 IFRS 써요, 안 써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인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렇지. 안 써요. 여러분들은 US 갭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이 쓴다 하는데 아직 안 써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애석하게도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곧 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2015년까지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예.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이게 좀 다르지만 90%에서 10% 내외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다 당연히 US 갭을 기본으로 알려드리는데 어차피 시험 목적으로는 IFRS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깊게는 안 나오는데 미국 회계 기준하고 차이가 뭐더라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물음으로 던질 때는 보통 이제 애매모호한 건 뭐 US 갭에 따르면 이렇게 또는 IFRS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IFRS 규정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은 이걸 공부하지만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IFRS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저 문제들이 꽤 나와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갭을 회계정보 이용자 재무회계에서 필요한 회계 기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정보를 제공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정보를 담는 양식, 틀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계상의 정보를 담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고요? 재무제표죠. 영어로는 그렇지.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죠.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FS 이렇게 쓰면은 알아들어야 돼요. 뭐 워낙 약어도 많이 쓰니까 뭐 처음에만 뭐 저런가 보다 하죠.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이제. 재무제표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회계는 뭐 공부하냐면 여러분 미국 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이 재무제표 정보가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서류를 재무제표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옛날 이름이 대차대조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가르쳐주고 물어보고 그냥 지가 답답하면서 자, 밸런스 쉿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BS라고 합니다. 실은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도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 스테이트먼트가 뭐야? 서류, 그렇죠, 서류. 양식이란 뜻이에요. 뭐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 즉 자산과 또 부채와 또 뭐 자본. 이걸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일정 시점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밸런스 쉿 또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얘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손익계산서. 영어로 뭐라고 하고요? Income Statement. 그렇지. 그렇죠? 영어는 IS라고 하죠. IS. Income Statement. 그렇죠? 자, 얘는 어떤 정보를 담겨 있나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죠.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익계산서. 그죠? 자, 세 번째. 또 하나. 그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뭐가 있냐면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자, 그래서 이것도 Statement of Cash Flow. 그렇지. 그렇죠? 말 그대로 캐시 플로우의 스테이트먼트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 뭐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 현금의 유출, 얼마 돈이 들어오고 얼마 돈이 나갔는지 나타내는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그죠? 자, 네 번째 또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 영어로는 얘들 또 이렇게 쓰네. Statement of Change in Owners Equity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자 여기도 뭐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에 자 그 기업의 자본의 증가나 감소된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 회계에서 이게죠 여러분 회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이제 돈과 관련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무제표라는 게 뭐가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응? BS, IS, Statement of Cash Flow, Statement of Change Owners Equity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실제 대부분의 정보는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러분 이 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걸 말로 주저리주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끼리의 약속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회계라는 언어. 말로 안 해주더라도 재무제표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이런 상태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잠깐 보자면 여러분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친구들은 기간 개념인데 얘는 뭐야? 시점이죠. 그렇지? 시점이지. 시점이라는 건 언제 기준으로 보통 작성한다는 얘기 이게? 시점이라는 건 어느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BS를 작성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보통? 그렇죠. 기말 12월 30일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12월 31일이 아닌 회사도 많아요. 이 말이. 하지만은 공부할 때는 기본이 12월 말이야, 그냥. 그죠? 그럼 얘는 기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얘들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19년이면 2019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의 경영성과나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자본의 증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무제표 중에서 잠깐 보시면 일정 시점이나 일정 기간이라고 했는데 어떤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할까요? 회계에서는.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BS가 더 중요해요? IS가 좋아해요? 캐시플로우가 중요해요? 오너스 에퀴티가 중요할까요?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한 회계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한 회계기간은. 보통 이제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간이 1년 단위로 만들어요. 자, 여기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12월 30일 현재일까? BS를 만들 땐? 작성할 때.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12월 말 현재 얼마냐라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냐? 회사를 뭐 할 때부터? 설립할 때부터요. 그러니까 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재무제표들은 1년짜리 정보에 대한 얘기고 BS라는 재무제표는 뭐냐면 누적해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10년이 된 회사예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거쳐서 뭐 이런 누적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죠?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번이 중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회계는 90%가 1번이에요. 1번을 공부하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 얼마 이익 중요한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정보에 이 쌓이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얘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이 지금 14장까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BS에 표시할 때 이런 얘기죠. IS가 일부 들어가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래서 첫 시간은 그래서 오늘은 뭐 욕심내지 말고 그냥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단어 200개 공부하고 가면 돼요. 단어과 200개 공부하면 되고 근데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울 것도 아니야. 몇 번 보면 돼요, 다 그냥. 왜냐면 수많은 이 책이 뭐 저기 꽤 됐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부탁했어. 첫날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보면 알아 이제. 이게 몇 번 보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네, 뭐 그런 거죠. 자, 한번 BS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거라고는 했으니까 자.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을 작성한 게 이게 BS예요. 자, 우리말은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이게 회계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이제 가장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죠, 여러분. BS를 작성할 때 룰이 있어요. 오른쪽은 어디에서 자금이 들어왔습니까? 조달됐느냐를 표시해요.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에요.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눠요. 기본적으로 표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재고로 가지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있어요. 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데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회계는 회계상의 용어가 있죠. 자,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회계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고 그렇죠? 남의 돈을 우리 뭐라고 하고 우리는 회계로 부채라고 하고 우리 내 돈을 뭐라고 해요?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자산이라는 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그렇지, asset. 그렇지. 여러분들 엄청나게 들을 단어, asset. 그렇죠? 부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liability. 그렇지, liability. 그 다음에 자본은 뭐라고 해요? equity. 그렇지. 뭐 owner's equity 뭐 하게 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equity.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즉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기업의 자산은 이제 단수로 한번 써볼게요. 그 기업의 부채와 그 기업의 에퀴티하고 합한 금액을 나타내는 얘기야. 그래야지만이 어떤 형태로 돈이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회사가 여러분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을. 자, 100억짜리 건물 하나 샀어요. 하지만 그게 자기 회사 돈으로만 산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6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이라는 자산이 100억이 있을 테지만 그게 다 내 돈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은행에서 그렇죠? 차입 돈을 빌려서 얼마 60억 해서 내 거는 얼마만큼 그러면 돈을 쓴 거냐면 40억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야지 일정한 시점에 그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산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같이 보여줘야지 올바른 의사결정이 되겠죠. 이건 꼭 기업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 일반인들도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그렇죠?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은행 대출 2억 끼고 샀어요. 대출 끼고. 그러면 이 개인도 BS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5억짜리 아파트라는 거는 우리가 뭐야? 그게 자산, 어셋이죠. 은행 대출이 뭐가 되고 여러분? 부채.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간 거야? 3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특히 이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갔더니 친구 집안이 이 정도 있는 거죠. 이게 니네 5억짜리야? 근데 처음엔 얘기 안 하잖아, 잘. 살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만 있냐?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그렇지? 너 뭐야? 나한테 뭐 보여준 거야? 그렇지? 그거는 이제 자산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그런 거죠. 자산도 보고 부채도 보고 해야지 올바른 판단이 되는 거지. 앞에 것만 보고서 하면은 숨어있는 예를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 기업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기간 현재. 이날 현재 얼마만큼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세요. 이거 뭐라고요? BS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S를 만들 때는 원칙이 많이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지켜야 될 원칙. 뭐예요, 여러분? 서로 합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남의 돈하고 내 돈을 갖다 써서 얼마만큼 샀다는 얘기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구분해줘요. 그래서 회계는 이거를 그냥 보통 이제 한 줄로 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써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항상 이 왼쪽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회계에서?
차변이라고 하죠. 영어는 뭐라고 해요? 영어는 차변을 데빗이라고 합니다. 데빗. 왼쪽. 그러니까 왼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차변이라는 뜻이 더 익숙해질 거야. 왼쪽을 차변. 그리고 오른쪽을 뭐라고 해요? 대변이라고 하고 영어는 크레딧이야. 그렇지. 그래서 데빗의 합계와 크레딧의 합계는 서로 간에 항상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 룰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약속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본인만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예, 서로 만들면 돼, 본인이. 근데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회계는 실은 우리끼리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이런 문자로 글씨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많은 건 그러겠죠, 여러분. 아니 자산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해도 제대로 된 남의 돈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네 거가 뭐야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쓰는 방식이 이런 거야. 어셋에서 야 빼봐 라이어빌리티. 네 것만 얼마야. 사람들이 이게 진짜 궁금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거는 이걸 이양시켜서 빼서 에퀴티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보여줘라.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표시할 때 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자산이면 쭉 적으면 좋겠지만은 자산을 적을 때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하고 1년을 넘어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구분해서 적어요. 그래서 우리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current asset이라고 해요. 단수로 쓸게요. 그냥 CA라고 해요. CA.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1년을 추가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non-current asset이라고 해요. 그래서 NCA 이렇게 씁니다. 자산은 그렇게 그냥 미국 회계는 그냥 쓰지 않고요. 이걸 다시 current과 non-current으로 나눠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liability,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부채.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current liability. 그렇죠? 영어로는 뭐라고요? CL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1년을 넘어서 갚아야 될 부채. 이거는 non-current liabilit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long-term liability라고도 하고요. 자, long-term. 그래서 LTL 또는 non-current liability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equity라고 하죠. equity. 뭐 equity도 그래서 여러 개 이름이 있어요. 오너스 에퀴티도 많이 쓰는 표현이 오너스 에퀴티. 자산은 자산인데 자산에서 부채 뺀 네 거 진짜 자산. 이런 의미로 net asset, 순자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모두 다 우리 에퀴티 자본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그렇죠. 왜 굳이 자산과 부채를 커런하고 논커런으로 나눴을까요? 이거는 커런이 중에서 나눴겠어요? 논커런이 중에서 나눴겠어요? 그렇죠? 자, 아니 무슨 소리냐면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어떤 회사가 칸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좀 바꿔볼게요, 제가. 칸이 이렇게 됐지만은 자산은 커런이 30억, 논커런이 70억이에요. 부채가 커런이 50억, 논커런이 30억, 10억, 그리고 자본은 40억이에요. 이런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무 상태를 보니까 조금 양호한 상태예요? 양호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니면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뭐 네 건가 보지 뭐고. 그러니까 자산을 전체 합계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37씩 100이죠. 부채와 자본 합해도 얼마예요? 100이죠. 그렇죠? 이런 상태로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이 상태,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지금 양호하다, 양호하지 않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알 수 있는 길이 있나 이런 거? 그렇지? 뭔가 안 좋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좋으면 못 들어 얘기했겠어. 그렇지? 안 좋으니까 얘기했겠지. 뭐가 안 좋아 보여요? 그렇지? 첫날 온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고 지가 하지 그냥. 응? 뭐예요? 뭐가 안 좋아요? 커런 라이브티 많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1년 내에 망하는 거잖아, 쟤네. 응? 1년 내에 망하겠다라는 얘기. 야, 너 1년 내에 지금
현금으로 들어올 게, 현금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1년 내에 지금 당장 갚아야 될 게. 아니, 지금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면 뭐해. 1년 내에 저거 갚을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업은 계속 간다는 전제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요. 아니, 계속 가려도 최소한 1년을 버텨야지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3년,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이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업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판단할 땐, 야, 너네 회사는 최소한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보고 판단하겠어요? 커런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커런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나서 미래를 보자라는 얘기야. 5년 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봐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니네 빨리 손 안 쓰면 야 내년에 당장 우리 유동성 문제 생기겠는데? 너네 잘못하면 망할 수 있겠는데? 이익이 나면서도 망하게 되면 이걸 우리 흑자부도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죠. 뭐 어떻게 하시겠어 지금?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겠어? 응?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돈을 벌어 그런 거 말고 그렇지? 예. 뭐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빨리 뭐 해야 되겠어요? 논커런을. 커런화 시켜야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빨리 현금화 시켜서 얘를 갚을 능력을 만들어야겠죠. 아니면은 좀 회사가 돈 빌릴 능력이 되면 뭐야? 얘를 좀 늘려가지고 이거 빚을 좀 먼저 갚던가. 그러죠? 그래 우리 저기 왜 이 회사들 있잖아요. 파산 같은 거 하거나 채권 채무 조정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금융기관 채권단들이 들어가요. 채권단들이 들어갈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업들? 가서 본사 사옥 매각시켜요. 다 똑같아 가보면. 야, 그 채권단이 들어갈 정도면 얘들이 경영진의 능력이 안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빌려준 돈 못 갚으니까 야, 너 나와. 네가 사업해 갖고는 안 되겠어. 내가 관리할게. 그러면서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논커런을 커런화 시키는 거야. 그 회사 본사 사옥 매각시켜. 가보면은. 왜? 지금 내년 1년을 못 버티겠는데 네가 네 집에 살 게 아니잖아. 월세 살아야지 너 지금. 네가 지금 네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그 돈 현금화 시켜서 갚아 저거부터. 그래야지 뭐 앞으로 버티는 거지 지금. 아이고 내 집을 어떻게 팔아. 아유 능력이 안 되면 월세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 푸는데 그런 정보 정도는 아무런 필요 없고 이것만 읽을 줄 알면 돼. 기업에 대한 뭐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BS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뻔히 빨리 갚아야겠네 그렇지. 니네 빨리 유동화 시켜줘고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더란 얘기죠.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BS예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이게 이렇게 자산이 얼마다 이렇게만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요. 캐시 얼마다, 재고 얼마다, 건물 얼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그 기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자산이면 자산의 이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산 이렇게 하지만은 뭐 세부적으로 알아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니네 받을 돈이 있어, 팔 거가 있는 거야, 그렇지? 기계가 있는 거야, 차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거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리스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김회사의 자 11페이지 여러분. 자, 먼저 오늘은 조금 용어들을 좀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날이니까. 그리고 왜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단어를 알고 있죠, 안다는 전제 출발하는 거야. 첫날이니까 그걸 뭐 알아야지 뭐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달리기부터 하기 전에 걷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보세요.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스 포지션하고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 어셋은 커런 어셋, 파란색 있어. 커런 어셋과 논 커런 어셋이죠.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야?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돼 있고 두 번째 트레이딩 시큐리티. 여러분, 시큐리티가 무슨 뜻이죠? 그렇지. 유가증권이라는 것이야.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주식과 채권. 채권. 그래서 트레이딩 시큐리티가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우리 단타 있죠, 단타. 야, 내가 갖고 있는데 주식 갖고 있고 또 채권 갖고 있는데 이거 1년 내에 팔고 나갈 거야. 그런 애들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트레이딩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야. 이를 용어는. 자, 그리고 at fair value. fair value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공정가치란 뜻이야. 공정가치.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 그러니까 주식 예를 들어서 봐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하겠어요? 기말에 얼마짜리 주식이냐가 중요하겠어요? 기말에 얼마짜리가 중요하겠죠. 아니 내가 100만 원에 샀어도 여러분 그렇잖아. 주가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옛날에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기말 현재 제대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라. 이런 걸 뭐라고요? 페어 밸류라 한다. 페어 밸류. 응?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 여러분. fair value. 우리말로 무슨 뭐라고 이거를? 공정가치란 뜻이야. 실제 거래되는, 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 이런 뜻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account receivable. 여러분, receivabl이 무슨 뜻이죠? 아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자, receivable 무슨 뜻이야? 받을 돈, 채권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뭐, account receivabl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자, 다시 여러분. 이게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 수익이라고 하죠.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업의 이제 유형이죠. 사업의 유형인데, 자, 여러분, 어떤 회사는요, 남이 만든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런 회사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남이 만든 물건을 사다 파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구 좀 해요.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지만 가구 공장에서 만들어서 내가 그거 다 가지고 사와서 내가 팔고 있어. 그렇죠? 이런 걸 우리말로 뭐라고요? 상기업이라고 하죠? 상기업이 이해가 안 되면 뭐 그냥 쉽게 해서 뭐야? 도소매. 여러분, 도소매업이라는 게 상기업이야. 그러면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여러분? 머천다이징 컴퍼니라고 하죠. 영어로는 머천다이징 컴퍼니고, 머천다이징 컴퍼니는 돈을 수익을 창출하려면 물건을 사와야죠. 내가 판매할 목적으로 사온 물건, 우리말로 뭐예요? 상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 알려줬잖아, 저 앞에. 그러죠? 상품을 영어로 뭐라고요? 머천다이즈. 그렇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를 단어 같으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말씀드리지만 회계를 공부하든 오디트를 공부하든 텍스를 공부하든 이런 기초적인 단어들은 다 안다란 전제에서 모든 걸 출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AP가 필요한 거예요. 재무제표 만드는 거, 현재가치 계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 용어 알고 들어가라 이거야.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만들어 팔죠. 그런 회사를 뭐라고 해요? 제조기업이라고, 제조회사라고 하죠. 제조기업.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그렇지. 제조가 영어로는 뭐야? 매뉴팩처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매뉴팩처링 컴퍼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매뉴팩처 하려면, 여러분 생각해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만들려면. 원재료가 있어야죠. 원재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aw material. 원재료. 원재료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다 만든 건 아니야. 만드는 중이야. 기말 현재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요? work in process. 그리고 이걸 다 만들었어. 우리말로 먼저 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원재료. 자, 여기부터 상품. 여기는 원재료. work in process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제공품. 그리고 다 만들었어. 다 만들면 뭐라고 그래? finished good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고 여러분? 제품. 제조회사가 다 만든 걸 제품. 사온 거를 뭐라고요? 내가 팔려고 사온 걸 상품. 자, 다시 여러분. 자, 여기서는 알아야 될 기본 단어가 뭐라고요? raw material, work in process, finished go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래서 그 제품을 팔아서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겠죠? 그러죠? 세 번째 회사는 여러분, 아니 이렇게 꼭 뭘 사오거나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같은 건 사람이 일해주고 돈 벌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렇지. 서비스 기업 또는 용역 기업이라고 하죠? 응? 우리말로는 용역 기업,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서비스 컴퍼니 이런 얘기죠. 응? 아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지만 큰 구분은 세 개로 나누죠. 저런 단어 기본이 여러분 머천다이징 컴퍼니, 매뉴팩처링 컴퍼니, 서비스 컴퍼니.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쉽게 서비스 컴퍼니를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어카운팅에서 머천다이즈를 위주로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컴퍼니 위주로 하는 게 코스트 어카운팅이죠. 원가 회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공부하셨으면은 우리나라는 원가 관리 회계나 재무 회계하고 같은 급으로 보는데 여기는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재무 회계가 메인이고 원가 관리 회계는 일부 서브 과목이야 그냥.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 정도 되는 정도로 봐요. 얘네들은. 그게 좀 차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굴려고 자 봐봐요 여러분. 얘네들은 왜 가지고 있어요? 머천다이즈나 피니시드 구스나 이거 왜 가지고 있죠? 팔려고 그렇지.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응? 그렇지. 그 밑에 있는데 실은 그렇지. 그래서 물어본 건데 판매할 목적으로 팔려고 갖고 있는 자산을 뭐라고요?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재고자산 영어로 뭐라고 하나? 그렇지. 인벤토리.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첫날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아야 될 거니까 한 번씩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벤토리라고 하죠. 그렇지? 이런 단어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천다이즈, raw material, work in process, finished good. 그리고 뭐 합해서 얘네들 뭐라고요? 인벤토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서비스 컴퍼니만 인벤토리 없고 나머지는 다 인벤토리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팔았어.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어. 팔고서 돈을 바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매점, 뭐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거 아닌 이상 우리 회사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회사 물건을 다른 회사한테 팔았으면 쟤들이 바로 결제해줘? 그런 회사가 소매업이 아닌데 그런 회사가 얼마나 돼? 네? 그렇죠? 네. C2C, 그러니까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같은 경우 아니 일반 회사들은 물건 팔면 어떻게 해요? 야, 물건 왔어? 저 수량이나 품질 검수해봐. 맞나? 이거 품질 하자. 이거 없나 봐. 이거 우리가 한 이틀 검수해서 그래 이상 없네? 야, 저 결제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선은 물건을 팔더라도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팔죠. 요런 거 파는 게 우리의 주업이잖아. 이런 거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외상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렇지. 응? 그렇죠.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의 대상물을 가지고 거래했을 때, 외상 거래했을 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라고 나오죠, 여러분. allowance for라는 게 충당금이라는 뜻이에요. doubtful 또는 doubtful 대신에 뭐라고 하냐? uncollectable이라는 단어를 써요. 응? 우리말로는 대손 충당금. 회수가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 doubtful 대신에. 그래서 allowance for doubtful 또는 uncollectable account. 왜냐면 외상값 중에서 다 받아내면 좋겠지만 이런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얘네들이 물건값 가져가서 부도났어. 못 받아? 그러면 못 받을 거 예상하는 것만큼을 뭐래요? account receivabl에 빼라 이거지. 그런 형태가 뭐예요? allowance for. 줄여서 allowance for. 대손 충당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note receivable이죠, 여러분. note가 뭐야? 공채권 아니겠죠? 그렇지? 예, 노트는 공채권 뭐야? 그 옆에 뭐라죠? 어음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어음. 영어로 수표는 뭐라고 해요? 체크. 그렇지. 어음은 노트, 수표는 체크. 그 정도 단어 알죠, 여러분? 그래서 받으러 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건을 저런 거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쟤네들이 한 달짜리 어음을 준 거야. 한 달 후에 줄게. 그러면 나는 그걸 뭐로 본다고요? 노트, 리시버블. 어음을 안 주고 말로 때우면 뭐가 돼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되는 거야. 아예 한 달 있다 준다니까 말로 때우는 거 있잖아. 어카운트 리시버블. 어음이라도 준 거야, 여러분. 노트 리시버블. 어음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문서화된 약속.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걸 여러분 잡아요. 우리말로는 자 봐봐.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죠? 영어로 뭐라고 하고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렇지.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이제. 그리고 또 야, 외상값인데 어음으로 그쪽에서 주던데 나 받아왔어 이거. 받으러 옴. 그렇지? 받으러 옴. 합해서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이걸? 그렇지. 많아서 알 줄 알았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여러분. 외상값 매출채권이라고 하잖아. 우리 회사의 주된 거래 대상인 걸 외상으로 팔았을 때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드 리시버블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어카운트 리시버블과 노트 리시버블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트레이드 리시버블이라고. 한글로 해주고 그냥 알아야 될 단어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과 노트 리시버블 합해서 트레이드 리시버블을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간혹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자 봐요. 만약에 제가 가구 회사야. 우리 회사가 가구 회사야. 이 가구를 만들어 팔고 있어. 가구를 외상으로 거래처한테 팔았어.
얘네들 어음 같은 거 준 적 없어.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니,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 내 가구 회사가 가구 외상으로 팔았다니까, 거래처한테. 그럼 뭐라 부른다고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렇지. 외상값 이걸 100만 원 주고 팔았으면 100만 원짜리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외상 매출금, 뭐 합해서 그냥 매출 채권 해석이 돼요. 이 가구를 날라주던 그 중고 트럭이 있었는데, 그 트럭을 외상으로 팔았어.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외상값? 그렇지, 미수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가구 파는 게 내 주업이라고 그랬죠. 우리 회사의 주된 활동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파는 거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야. 근데 내가 중고 트럭 파는 게 내 주업이야? 내가 자동차 회사 아니잖아.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외상 채권을 뭐라고요? 미수금이라고 우리말로 하지. 근데 미국 애들은 다 뭐냐면 다 어카운트 리시버블이야. 그러니까 우리 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물어. 아니, 외상 매출금이나 매출 채권은 알겠는데 그럼 미수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얘네는 그런 구분이 없어. 우리말이 더 나눠준 거야. 얘들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노트 리시버블이야, 그런 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미수금이란 것까지 포함한 개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벤토리 알죠? 이제 인벤토리? 뭐라고? 재고자산. 그리고 서플라이즈. 뭐라고요? 소모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경우 이건 분필이나 이런 거 다 1년 안에 써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소모품이야. 그죠? 이렇게 돼 있고, supply 정도 단어 아셔야 되고, prepaid expense. 여러분, expense는 뭐예요? expense는? 비용. 근데 prepaid니까 먼저 지급한 비용.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보면은 회사차 있죠? 우리 보험료 한번 생각해봐. 차량 보험료. 우리가 7월 1일 날 우리 대표이사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100만 원을 냈어. 근데 우리 보험료는 보통 1년치 선납해버리죠. 7월 1일 날에 보험료를 100만 원을 냈으면은 그럼 올해 그 100만 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해야겠어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치만 우리가 비용 처리해야겠어요? 6개월치만 비용이겠죠. 돈을 냈다고 다 비용하는 게 6개월치만 비용이고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치를 먼저 냈지. 그걸 뭐라고 본다고 영어로? prepaid expense라고 하죠. 야, 내년 거 비용 먼저 냈어 이런 얘기지. 그죠? 이것도 자산이야. 이게 expense가 들어갔다고 다 비용이 아니라 이건 자산이란 말이야. prepaid expense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아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current assets 지금 단어 몇 개 안 했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자, 봐봐요. cash and cash equivalent. 트레이딩 시큐리티 앳 페어밸류 단기 매매 증권인데 여러분 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대표적으로 이게 쟤네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실은 short-term investment에 들어가요. short-term investment. 여러분 인베스트먼트가 뭐예요? 투자 자산. 그렇지. 단기 투자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트레이딩 시큐리티예요. 알았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어카운트 리시버블, 노트 리시버블. 근데 이 금액 중에서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를 밑에서 빼야 된대. 뭐라고 하면서?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 또는 uncollectible account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라고 부른대? 인벤토리. 그렇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네, 이런 용어들을 기본으로 해서 가는 거야, 진짜. 알았죠? 지금 그래도 한 10개 가까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논컬런 가야 되는데 좀 길겠죠? 네, 우선 여기까지 그럼 잠깐 보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